안녕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치주과학교실 이중석입니다. 2021년도 첫 번째 집담회, 첫 번째 강의 연자로서 초청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치주 진단체계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에 관련해서는 더 많은 교수님들과 또 이것을 미국이나 유럽에서 제정한 새로운 2017-18년도 새로운 진단 체계에 참여하셨던 구기태 교수님도 계시고 하셔서 더 심도 있는 내용을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저는 이 주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정말 어려운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임상적으로 관심도 그렇게 높지 않고, 또한 굉장히 뻔한 내용일 것 같고, 또 하나는 쉬워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강의 주제로서 사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나서서 얘기하고 싶은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치주학회 학술이사님께서 저한테 이걸 부탁을 하셨고, 그래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사실 제가 작년에 치주과 교수님들께서 모여있는 교수 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제자로서 화두를 던지고자 했었거든요. 그것을 계기로 아마 부탁을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저는 고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심정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치주 진단 체계라고 하면 너무나 이제 아주 우리에게는 가장 기본적인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단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진단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면 빅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질환과 연관이 있다더라, 혹은 이것을 예측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더라 라고 할 때 결국엔 진단한 내용을 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 첫 단추가 어떻게 끼워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연구에서 보면 진단 체계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있는 게 없는 걸로도 나올 수 있고, 또한 없는 게 있는 걸로도 나올 수 있게 돼 있어서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새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른쪽은 이제 어떻게 이제 심도에 따라서 나눈 것조차 아예 시비어 타입이라고 이제 진단된 것이 정의 체계에 따라서는 아예 질환이 없다라고 이렇게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첫 단추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또 반면 이 첫 단추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직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약 1시간 정도 얘기를 드릴 텐데요. 다소 따분할 수 있는 주제지만 제 화두를 던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4가지 토픽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제가 스스로 대답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진단 체계를 사용을 하는가, 우리는 정말 어떤 임상에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고 교육적으로는 어떤 걸 사용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치주 진단 체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차례차례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위한 진단 체계인가. 우리가 임상적으로 치주 진단 체계를 이용해 가지고 감별 진단을 한 다음에 A 질환으로 나오면 A라는 치료를 하고, B 질환이라고 나오면 B 다시 치료를 하고, 이렇게 되면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는 못하죠. 그렇다면 이 진단 체계는 왜 자꾸 바꾸고 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현재 진단 체계는 무엇을 위한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볼 거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진단 체계를 사용하는가? 사실 이 집담회에 많은 이 강의를 들어주시는 교수님들, 그리고 치주 전문의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분들께서 치주 진단 체계 1999년에 어떤 체계가 있지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2017년에 워크숍을 하고 2018년에 미국과 유럽 학회에서 발표가 됐던 그 내용은 사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어떤 걸 사용하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제가 처방을 내리고 할 때는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진단 체계를 내리고 싶어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보험 체계 안에서 정해져 있는 진단 체계에 따라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처방하게 되어 있죠. 우리나라에서 따르는 거는 KOICD라고 해서 한국 ICD, 그러니까 질병 분류 체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보센터 해가지고 이제 홈페이지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각종 질환들을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체계에 따라서 이제 처방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기 계통에는 K 계열인데 그 중에서도 치주 질환과 관련한 것은 K05가 그 관련한 내용입니다. 총 6개의 토픽으로 나눠져 있고요. 급성 만성 치은염, 급성 만성 치주염, 그다음에 치주증, 그리고 기타, 상세불명 이런 식으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안쪽의 내용을 살펴보면 급성 치은염이라고 되어 있고 만성 치은염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 사항을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과 상이한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좀 애매모호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내용들이 적혀져 있습니다. 또한 치주염도 급진성 어그레시브 페리온타이티스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급성 치주염이라고 나와 있고, 급성 치주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건 이제 앱세스나 ANUG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일반적인 만성 치주염이 이렇게 있습니다. 복합성 치주염, 그다음에 단순 치주염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우리가 배웠던 체계와는 좀 다른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치주증이라고 하는 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치주증이 뭐지?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뒤에 내용이 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상세불명 이렇게 진단이 되어 있고요. 우린 이런 체계를 따르기 때문에 우리의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들을 보면 이렇게 KCD6 코드를 따르고 있고 K052부터 K056까지 이렇게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문의 기술이 되어 있게 되죠. 이런 빅데이터를 가지고 제일 많이 연구하신, 국내에서 제일 많이 연구하시는 원광대 이재용 교수님께서 쓴 논문을 살펴보면 그 고민들의 흔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치주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정의했냐, 한국 질환 체계에 따라서 했고 K052부터 K056까지 이렇게 했다라고 하셨는데 뒤에 보면 조금 부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치주 질환은 이렇게 매년 임상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CDC와 AAP의 기준에 따라서 검사를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우리가 AAP 기준 체계와 아까 보셨던 한국 질환 체계가 워낙 상이한데 어떻게 했을까? 이제 저자분께 여쭤봤더니 고민이 너무나 많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질환 체계가 AAP 기준이나 이런 것들에 전혀 상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질환 체계에서는 그냥 치주 질환을 전체적으로만 포함하셨고, 우리가 사실 임상에서는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다음 AAP 기준대로 질환 체계를 배우고 거기에 따라서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실질적인 내용을 썼다. 그러나 명목상으로는, 논리상으로는 두 내용이 상반되게 느껴질 수는 있을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연구자의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체계 자체가 갖고 있는 어떤 괴리감, 현실적인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체계와의 괴리감 때문에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리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고민스럽게 썼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건 물론 저도 비슷한 연구를 한다 그러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어떻게 이것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질환 체계가 그렇게 명확하지 지금 현재 체계와 좀 다르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서 좀 벗어나 있는 문제점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니 데이터 활용도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고 학계, 그 다음에 교육계에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런 내용과 실제 진료에 불일치하는 문제가 또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스 데피니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질환이 어떻고 어떤 질환이 B가 되고 어떤 질환이 C가 되고 이렇게 나와 있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 신뢰도가 저하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보험 데이터가 없는 빅데이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전 세계에서 그 유일무이한 어마어마한 데이터인데 그걸 가지고 뭔가 대단한 걸 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예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잘 사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진단 체계가 정확하게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 현재 우리가 받아들여져 있는 것이
우리 진단 체계에 정확히 녹아들어져 있지 않은 것 자체가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이 워낙에 이 학계를 주름잡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한 것이 글로벌 스탠다드일까요? 물론 누가 어떤 분들의 얘기가 제일 파워풀하냐라고 한다면 그게 맞을 겁니다. 그러나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기에는 그 두 대륙에서 얘기한 것들을 딱 말할 수는 없겠죠. 어떻게 보면 UN 산하에 있는 WHO에서 재정 관리하고 있는 ICD라고 하는 체계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체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잘 사용되고 있지는 학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지도 않고 교육계에서도 사용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ICD가 그러면 우리랑 비슷한가 다시 살펴보면 현재는 ICD는 11번째까지 업데이트가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10번째를 사용하고 있고 2022년 내년부터 11번째 버전의 ICD가 사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10번째 버전이건 11번째 버전이건 9번째 버전이건 매년 개정을 하고 있고요. 전문가 집단이 어떤 요청을 하면 이렇게 받아들여져서 변경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사용 중인 ICD 10 버전을 보면 6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고 크게는 우리 한국의 질환 체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한 내용을 보면 치은염 그리고 급성 치은염, 만성 치은염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아까 나눠져 있던 것처럼 뭐 연쇄구균과 연관된 혹은 뭐 다른 이런 어떤 질환인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던 그런 카테고리의 내용들만 다르게 1999년에 체계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플랫과 연관된 것, 플랫과 연관되지 않은 급성과 만성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까는 급성 치주염 이렇게 돼 있어서 앱세스만 포함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급진성 치주염 굉장히 큰 카테고리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카테고리죠. 어그레시브 페리돈타이티스가 중간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크로닉 페리돈타이티스도 그 체계 자체가 아까 이제 KCD와는 좀 다르게 1999년의 체계의 상당 부분을 따와서 슬라이드, 모더레이트, 세비어 타입 이렇게 세 개로 나뉘는 방식으로 크로닉 페리돈타이티스가 진단이 체계가 잡혀져 있습니다. ICD의 11 버전은 11번째 버전은 내년에 이제 공표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 23년 만에 이것도 바뀌는 거죠. 11번째 버전의 내용은 상당히 많은 내용이 바뀝니다. 아마도 ICD가 이렇게 11번째 버전으로 가면 KCD도 아마도 비슷하게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주하는 사람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1번째를 보면 이 부분도 그런데 2018년에 미국과 유럽에서 발표했던 내용과는 약간은 다르게 적용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제 보셨던 KCD에 반해서 1999년이나 2018년에 공표됐던 그런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적용이 되어서 카테고리만 조금 다르게 나뉘어져 있고요. 치은 질환, 그다음에 치주 질환 이렇게 나뉘어져 있고 그 기타 여러 가지 질환들이 이렇게 세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와는 사뭇 다른 진단 체계라고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은 지금 어떤 학교에서 어떤 체계를 배우고 있는가라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ICD나 KCD 방식으로 우리는 배우고 있지 않고요. 1999년 미국 치주학회에서 공표한 1999년 체계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뭐 일본이나 다른 유럽 여러 국가라든지 다른 여러 곳에서도 치주학을 한다고 하면 학계에서는 거의 모두 1999년 체계를 현재 따르고 있었고 그리고 2018년이 되면서 이제 점차 바뀌어가는 와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아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치은 질환 해가지고 정말 많은 질환들이 나열되어 있고요. 치주 질환이라고 해서 또 많은 질환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복잡한데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두 번째 주제인 치주 진단 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치주 진단 체계는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치주 진단 체계가 어떻게 변화했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아르미티즈라고 라는 분이 계세요. 1999년 미국 치주학회에서 진단 체계를 만들 때 TFT를 당연히 만들었겠죠. 그 TFT의 전체 장을 맡으셔서 그 발표하실 때 전체 이제 총괄하셨던 분이에요. 이 아르미티즈라고 하는 분이 그 이후에도 이제 발표하실 때 진단 체계를 발표하시고 그 이후에도 이것과 관련한 정말 많은 논문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자꾸 설명하고 그거를 자꾸 반박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시 재반박하는 논문들을 많이 쓰셨거든요. 그런 논문들 중에 한 편에서 어떤 식으로 변화해왔느냐를 세 개의 패러다임 변화로 얘기를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1920년대까지 20년까지의 임상적인 현상만 보고 우리가 그냥 그 치료 질환을 기술하고 분류했던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 패러다임이라고 이름을 붙이셨고요. 그 다음에 1920년부터 70년도까지는 클래시컬 패톨로지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이제 조직학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이후의 변화 체계를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1970년도부터 우리가 어떤 실험적인 결과들을 내면서 인펙션 호스트 리스판스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그 원인 자체에 대한 분석을 시작하여 진단 체계에 이렇게 녹아내려서 체계를 전차 변화시키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발표합니다. 첫 번째는 임상적인 상황만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임상적인 상황이니까 임상가가 가장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도 하고 전체 숲의 모양을 볼 수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내부에 어떤 게 현상이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이 환자가 내원했을 때 과거에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도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기 때문에 단지 지금 현상만 바라보는 거라서 마치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약간 오해를 할 수 있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쳤습니다. 그 이전에도 치주질환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것들은 나오기도 합니다. 뭐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이런 얘기가 있긴 한데, 이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치주질환이라고 해서 기술된 것들을 보면 포차드가 이제 선원들이나 이런들이 배를 타는 선원들이 영양부 특정 영양 요소가 결핍되면서 나타나는 괴혈병의 증상의 하나로서 치주질환을 얘기하면서 많은 임상적인 관찰을 진행이 됐었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조직학적인 관찰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 후반부터 1900년대 초반까지 이것의 대표 주자가 이제 비엔나 대학이었고, 비엔나 대학에서는 그때는 의학적인 거든 치의학적인 거든 환자가 내원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걸 다 샘플로 만들어서 조직학적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가 사망하더라도 그걸 조직학적으로 관찰하고 이러다 보니 그 당시에 의학의 꽃을 피우던 당대 최고의 곳이 아마 비엔나 대학이었는데, 그 대학의 치과 병리학 교실에 있던 가틀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면서 어떤 주장하던 바가 뭐였냐면 베리어 이펙트가 있는 것 같다. 세멘텀하고 PDL을 바라보다 보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있는 이렇게 뭔가 완전하게 장막처럼 쳐져 있는 이런 부분, 굉장히 밀집되어서 박혀 있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도 외부에 있는 자극에 대한 배리어 역할을 하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환자들을 보다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변형돼 있고 세멘텀 자체가 변성되어 있다 보면 이런 것들이 파괴적인 양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아마 디제너레이션 과정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에 내재적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식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까지 여러 개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주장하셨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염증이 생겼어, 그 염증이 어떤 양상으로 나타나라고 했던 것에 반해서 이 사람들은 분명히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내재적인 문제가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내용을 알베올라 디퓨즈 에이트로피라고 해서
확실히 심하게 나타나는, 지금으로 얼마 전까지의 기준으로 따지면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의 그런 기준 체계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런 환자들을 특정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슈무츠 파이오리라 이런 것들, 슈무츠는 이제 좀 더러운 것, 오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석이나 치태와 관련한 염증, 그 다음에 치아와 치아의 어떤 특정한 상황에 따라서 염증이 생기는 염증과 관련한 두 가지를 분류했고, 그 다음에 교합압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오클루절 트라우마를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크게 이렇게 세 가지 텀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재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 대한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에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심플렉스, 컴플렉스가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1999년 체계에 따르면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에 그런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기 시작했고요. 일반적인 치주질환과 특별한 치주질환을 나누기 시작했던 거죠. 31년도에는 그거를 파라덴타이티스랑 파라덴토시스, 말씀드린 후자가 그런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와 같은 그런 특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나타내기도 하고, 올반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페리오돈토시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전신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나타냈고요. 그 4, 50년 전, 이건 60년 전이겠죠? 그 6, 80년 전에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이 이제 우리 KCD, 그 다음에 ICD 10번째 버전에 있는 페리오돈토시스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즉, 이 당시에 어떤 조직학적인 관찰을 통해서 특별한 질환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진단 체계에 녹아 들어갑니다. 그런데 1965년에 어떤 연구가 발표됐냐면, 실험적으로 치은염을 유발시키죠. 너무나 유명한 실험이기 때문에 잘 아시는 내용으로 양치질을 못하게 하고, 양치질을 못하게 하니까 치태가 쌓이고, 그래서 치은염이 발생하는, 그래서 플렉이 염증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구나 라고 했던 이런 연구가 발표되면서, 그리고 후속 연구로서 비슷하게 조직학적으로도 염증의 심도가 증가하고 염증 세포가 증가하는 양상을 발표가 되면서 이런 박테리아들이 어떤 원인이 되는구나 라는 것에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치아 옆에 붙어 있는, 잘 아시는 것처럼 치아 옆에 붙어 있는 치태라고 하는 것들이,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것들이 염증을 일으키는 것 같아 라고 했고요. 지금은 이렇게 교과서에도 이런 용어가 사용되진 않지만, 린데 교과서의 사판에는 이거를 트루 인펙션과 펄스 인펙션이라고 비교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트루 인펙션은 뒤에 보시는 것처럼 ANUG나 이런 것처럼 잇몸 안으로 절대적으로 침투해서 진짜 우리가 몸 안에 일어나는 감염점이 일어나는 걸 얘기한다면, 펄스 인펙션은 치아 옆에 붙어서 우리 몸엔 들어가지 않지만 인접한 잇몸 쪽으로 염증을 일으키는 내용, 이런 우리 치주질환의 특성을 가지고 펄스 인펙션이라고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는 걸 설명하면서, 치주질환이 염증성 질환, 그 염증성 질환은 왜 일어나나? 바이오필름으로 의해서 일어난다, 이렇게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런 것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생물에 의해서 그럼 치주질환이 모든 것이 생기는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좀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역학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70년대에 그런 바이오필름, 플렉 이런 것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구강 위생 조절에 대한 관심도가 워낙 높아졌고요. 그런 것에 이제 복지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던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의 선전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닦는 게 많이 개선이 됐죠. 그래서 70년대 이 도표를 보시면 70년대와 80년대, 90년대는 현격하게 플렉 인덱스가 완전히 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따라서 또한 징지발 인덱스도, 치은염의 지표 자체도 현저하게 떨어지는 걸 같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치주질환의, 치주염의 기준을 본로스가 얼마큼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심한 환자들의 경우는 오히려 줄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치은염이나 혹은 인시피언트 모더레이트 페리오돈타이티스의 비율은 줄어드는데, 이렇게 여기 보시는 것처럼 47%, 41%, 27%처럼 이렇게 중등도의 파괴된 양상은 줄어드는 데 반해서 심한 치주염의 양상들은 오히려 늘어나거나 거의 비슷하더라,
1%, 2%, 3% 이렇게 거의 비슷하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결과를 들여다보면 마지날 본로스가 없는 사람들은 증가하고 오히려 양치질이 잘 되니까, 그리고 이렇게 마지날 본로스가 아주 중등도에 나타나거나 약간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은 감소하지만 오히려 심한 치주염 환자들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더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런 걸 해석하면서 얀 린데 교수는 예전에 어떤 학회에서 키노트 연자로서 발표를 하면서 아마도 치주질환 내에는 여러 질환들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심한 치주질환 같은 경우는 좀 완전히 다른 질환일 수도 있겠다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거는 이게 다른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 것처럼 잘 아시는 연구죠. 스리랑카의 티 워커들에 대해서 쭉 몇십 년간 관찰을 해보면 양치질을 하나도 안 했던 사람들을 관찰했을 때 약 8% 정도에서는 굉장히 심한 어태치먼트 로스가 관찰되고 일반적으로 80%에서는 아주 연속적으로 그래주얼한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로스가 관찰되는 걸 확인했던 것처럼 이 8% 혹은 10% 내외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우리가 말하는 페리오돈토시스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인 거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심증을 좀 굳혀갔었습니다. 최근까지도 심한 치주염이 유병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보면 양치질이 굉장히 많이 잘 닦여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캐리어스의 유병률은 현저하게 뚝뚝 떨어지는 데 반해서 심한 치주염 환자들은 계속 유지되더라. 약 그게 한 10.8%, 평균 10.8%, 약 10% 내외에서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더라라는 게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한 사람들에 대한 무엇인가 있는 것 같다라는 과거의 히스톨로지를 보면서 우리가 판별했던 그런 내용과 또 하나는 원인 자체가 박테리아 있을 거다라는 그런 이 원인에 대한 해석들을 하면서 이제 페이지 슈로데는 이렇게 환자들을 구분하기 시작했고요. 아마도 이런 특정하게 내재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사람들은 아마 어렸을 때부터 나타난 그런 사람들일 거다. 그러면서 나이에 초점을 맞추거나 아니면 진행 속도, 그래서 Rapidly Progressive Periodontitis (RPP라고 불렸었죠. 이렇게 진행 속도에 따라서 질환 체계를 나눕니다. 이런 것들이 좀 더 세분화돼서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리 치주질환 연구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뭔가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초점을 더 맞춰서 점점 더 세분화하는 쪽으로 발전을 해갑니다. 그러다 89년에는 하나 더 추가됐던 게 전신질환과 연관된 치주질환이 따로 있는 것 같다라는 내용이 더 들어가면서 전신적인 내용과 함께 초점을 맞춥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과거에 얘기했던 프리퓨버탈 페리오돈타이티스라든지 주베날 페리오돈타이티스의 상당 부분이 백혈구의 문제, 기능적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전신적인 문제에서 나타나는 치주 현상으로 밝혀지기도 하고 또 상당수의 케이스가 저인산 효소증의 환자였던 것도 밝혀지기도 하면서 다른 질환과의 연계성을 굉장히 관심을 두면서 89년에 이렇게 체계가 바뀝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교과서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금까지 교과서에서 계속 배워왔던 것처럼 나이를 가지고 하는 것은 너무나 불명확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명확성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상당수 있었죠. 그래서 1999년에서는 그것들을 전체적으로 개편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처럼 치은 질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슬라이드가 조금 깨져서 죄송합니다. 만성 치주염으로 이름이 바뀌고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 결국엔 얼리 온셋 페리오돈타이티스처럼 나이를 가지고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어렵기 때문에 어그레시브 페리오돈타이티스라고 총괄해서 이름을 바꿔서 제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테믹 디지즈와 관련한 어떤 발현 양상으로서의 치주 질환의 카테고리를 굉장히 많이 늘려놓는 그런 변화를 추구하게 됩니다. 아르미티즈라고 하는 아까 그 TFT의 단장이라고 하는 분이 이걸 설명하실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박테리아에 의해서 염증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호스트의 반응 자체가 달라져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나중에 이제 표현했던 말을 빌자면 박테리아 어소시에이티드, 그러니까 박테리아와 연관돼서 나타나면서 호스트 미디에이티드, 호스트가 어떤
반응을 일으켜 유발하는 그런 질환으로 정의를 하고 이 원인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던 겁니다. 너무나 많은 질환이 있죠. 이 중에 사실 몇 개를 사용할까 궁금할 정도로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거 다 사용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아미티지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우리는 이 질환 자체가 무엇인지 아직도 잘 모르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개의 플레이트를 만들어 놨으니 여기에 사람들이 여러 데이터를 쌓아 놓으면 된다. 그러면 몇십 년이 지나고 나서 그 데이터가 쌓였을 때 각각의 구분을 원인을 찾아보면 이 질환을 더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연구를 하기 위해서 뭔가 플레이트 바구니를 많이 만들어 놓은 거라고 이분은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건데요. 그러기 위해서 이런 각 질환 체계에 있는 다 항목들을 문헌에 다 사이테이션을 다 달아주셨어요. 다른 논문에서. 그러니까 어떤 질환들은 정말 많은 연구를 가지고 질환 체계에 포함된 것도 있고요. 어떤 질환 체계는 사실 한두 케이스 이렇게 한두 개의 케이스 리포트나 이런 것들만 있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연구 질환 체계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질환 체계를 명확히 나누는 데피니션 자체가 좀 명확치가 않은 게 사실이죠. 이것들을 치과 의사가 다 판별하기가 되게 어려웠던 건데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명확한 것들 사람들이 더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질환의 형태가 크로닉인지 혹은 이게 양상이 좀 파괴적인 양상이 더 도드라지네 어그레시브인지 혹은 잘 모르겠던 부분들 중에서 그나마 되게 명확해 보이는 거는 CAL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레벨 로스 양을 측정해서 이게 1, 2mm냐 3, 4mm냐 5mm 이상이냐에 따라서 질환의 심도를 하고요. 그 다음에 30% 전체적으로 30% 미만이냐 혹은 30% 이상이냐에 따라서 로컬라이즈, 제너럴라이즈 이렇게 좀 더 명확한 것에 사람들은 더 초점을 맞춥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뭐 이런 환자처럼 프루빙 뎁스가 뭐 2에서 3mm 너무나 정상적이라고 보이는 그런 프루빙 뎁스를 보이는 환자에서 이 환자를 진단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죠. 엑스레이 상태상 이런 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 치주염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라고 하는 그런 분인데 이렇게 뭔가를 측정하려고 보면 CGL을 명확히 측정하기도 애매하고 특히 서비컬 리전이 있거나 그러면 더군다나 판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이것들을 애매모호하게 리세션이나 이런 것들을 리세션 혹은 이것들을 인라지먼트 혹은 이런 게 있으면 그러니까 CJ보다 더 올라와 있느냐 내려가 있느냐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면 그냥 클리니컬 어태치먼트 레벨은 2mm나 3mm가 측정이 되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반해서 사람들이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사실은 치주염 환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시피언트 혹은 모더레이트 페리돈타이티스라고 진단명을 내리게 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뭐 이런 환자 같은 경우도 그냥 라비알 부위에 리세션이 있는 그런 환자들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이트들을 전체 다 계산하고 나면 CAL 자체가 이렇게 2mm 혹은 5mm 이렇게까지 나타나면서 이 사람에게 자칫하다가는 모더레이트 어드밴스드 페리돈타이티스 이렇게 잘못된 진단명을 붙이는 실수를 범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런 걸 자주 관찰하게 되는 게 이제 학생 진료실에 가보면 이런 오류를 범해서 이런 것들은 좋지 않은 예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저 안쪽에 찾아보면 징지발 리세션, 뮤코징지발 디펙트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사실 징지발 리세션이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것을 선별하기가 되게 어렵고 결국에는 명확해 보이는 CAL 가지고 무언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치주 진단체계 99년의 진단체계에서 흔한 오류가 발생했던 게 무조건 CAL 가지고 질환을 유무를 판단해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고요. 인라지먼트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대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하나는 크로닉 타입과 어그레시브 타입의 이런 것들이 그나마 좀 우리가 이전에 진단 체계에서 많이 접했던 것들이라서 단순하게 이 두 개로 무언가를 판단해 버리는 그런 문제점들이 오류로서 나타났습니다. 이런 것들은 여러 애매한 점들 때문에 나타났던 건데 CAL 측정이 일단 애매했고요. 그 다음에 환자 레벨인지 그 다음에 이게 사이트 레벨인지가 불분명한 거죠.
페리돈탈 앱세스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어떤 한 치아에서 생긴 치아나 어떤 한두 부위에 대해서 생기는 것들인데 이게 뭐 로컬라이즈냐 제너럴라이즈냐 이거는 이 환자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질환 체계 내에 어떤 거는 사이트 레벨이고 어떤 건 페이션트 레벨이다 보니까 질환 진단명을 명확히 내리기가 좀 애매했던 그런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아주 심한 타입의 크로닉 페리돈타이티스와 어그레시브 페리돈타이티스의 감별 진단이 모호했던 것도 1999년의 체계였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만 그렇게 문제를 삼았던 건 아니고요. CEJ가 워낙에 추론의 영역에 있다라고 이걸 발표했던 AAP에서도 애매한 사항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이렇게 논문에 실릴 정도로 그것에 대해 모든 사람이 공유하고 있던 애매한 점, 불완전한 점이었고요. 또 하나는 아미티지가 또 설명서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이트 레벨과 페이션트 레벨을 명확히 구분하기는 너무 어렵고 이건 전문가들이 표현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좀 그냥 페이션트 레벨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면 이 환자는 어떤 일부는 치은염을 나타내고 일부 부위에서는 페리돈타이티스를 나타내는 이런 두 가지에서 이 두 개를 다 표현할 수도 있고 아래처럼 이렇게 전체 징지바이티스와 함께 일부의 크로닉 페리돈타이티스가 보인다 이렇게 진단명을 내릴 수도 있고 크로닉 페리돈타이티스에만 초점을 맞춰서 제일 심한 것만 초점을 맞춰서 이 사람은 치주염 환자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설명서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같은 진단 체계 안에서도 너무 애매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방식의 진단 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문제를 여전히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어그레시브 페리돈타이티스에 대해서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피처를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진단을 하라라고 제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임상에서 이렇게 적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심하게 나타난 이런 환자에서 34세에 나타난 내원했네? 30대 이전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 사람은 20대부터 불편감이 시작됐기 때문에 이거는 그러면 어그레시브라고 해야 될지 아니면 이 사람은 언제 나타나는 건지 확실하게 모르니까 이거는 크로닉이라고 해야 되나? 되게 애매모호하다는 거죠. 실제로 여러 연구들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이제 이 발현 양상, 조직의 어떤 발현 양상들을 가지고 구분을 하다 보면 그게 임상적인 내용과는 좀 차별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임상적으로 구분하는 어그레시브 페리돈타이티스와 심한 그 크로닉 페리돈타이티스의 두 개의 구분이 너무나 모호하다는 걸 여기서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저희 연대 코호트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개의 코호트로 따로따로 해보면 약간의 익스프레션 패턴이 좀 다르게 나옵니다. 건강한 사람과 어그레시브라고 이제 어그레시브라고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심한 치주염 환자라고 규정을 했는데 그거를 포함했을 때는 우리가 아까 보셨던 1999년에 어그레시브 페리돈타이티스의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인루를 했는데 이 사람들의 기준이 어느 정도는 패턴이 좀 다르게 나오긴 하지만 두 개가 나오는 양상이 두 코호트 간의 양상이 너무나 또 다르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은 같은 기준으로 똑같이 인루를 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서로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그 구분 자체가 매우 모호할 수 있다는 걸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조금 더 애매한 모호한 것들을 개선하자라고 해서 2007년에는 CDC와 미국의 질병센터죠. 질병센터와 AAP가 같이 이제 조인트 미팅을 해가지고 CAL만 가지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프로빙 뎁스라든지 이런 다른 기준표를 가지고 치주 질환의 유무 혹은 심도를 따로 내면서 99년의 체계를 조금 업데이트하려고 했고요. AAP 자체에서 그런 애매한 점들을 좀 더 보완해서 2015년에 업데이트라는 논문을 발표하면서 프로빙 뎁스, 그러니까 CAL 가지고만 우리 심도를 하진 말고 그거를 갖고 있는 오류가 있기 때문에 프로빙 뎁스 혹은 그 포켓 뎁스나 BOP 혹은 엑스레이 상태에서 얼마나 뼈가 파괴됐는지를 가지고 그 CAL 자체가 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전문가 영역 안에서 판단을 해라라고 고려를 해라라는 그 고려점들을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류를
좀 덜 범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명확해지진 않았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 명확하지 않은 점들을 좀 개선하고자 했던 게 아마 2018년에 발표됐던 AAP와 유럽의 치주학회에서 발표했던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워킹그룹을 나눠서 여러 개의 발표를 했고, 가장 큰 체제의 변화가 이 구분을 심도를 스테이지 1, 2, 3, 4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고요. 여기서는 CAL이 가장 중요하긴 하나, CAL을 가지고 판단하긴 하나, 그 이후에 이제 아래에 있는 방사선적 본로스라든지 치아가 얼마나 빠졌는지, 그 다음에 뭐 퍼케이션이 인볼브되어 있고 본로스 양상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 모디피케이션 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또 하나는 어그레시브 페리온타이티스라는 것 자체가 이렇게 딱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길게 펼쳐놓으면 굉장히 촘촘한 크로닉 페리온타이티스나 어그레시브 페리온타이티스나 결국엔 촘촘한 먼 스펙트럼처럼 펼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구분하는 건 불가능하니, 우리가 이걸 진행 속도를 구분을 하자, 3단계로 구분을 하자 해서 그레이드라고 나눴고요. 이런 것들을 5년 동안 관찰을 하게 돼 있고 만들어 놨고, 5년 동안 관찰할 수 없다면 아래에 있는 내용 가지고 우리가 대략 판단을 해봐라 라고 이렇게 그레이드를 나누는 방식을 채택을 합니다. 그러니까 99년에서 2017년 체계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이 바뀌다 보니 99년 체계에서 너무나 구분하기가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임상적인 구분을 좀 용이하게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것을 바꾼 게 이 체제 변화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2017년에 바뀐 것도 여전히 애매한 것은 남아 있습니다. CAL 측정이 애매하고요. 그리고 사이트 레벨이냐 페이션트 레벨이냐도 여전히 구분이 모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굉장히 단순하고 쉽다라고 하지만 정말 고심해서 따져보면 예전보다는 좀 더 명확한 기준들이 생긴 것 같지만, 그러다 보니 훨씬 더 복잡하고 사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바꿨다고 하더라도 임상적으로 좀 편하게 내가 구분하게 해줄게라고 한들 그거 자체가 이렇게 구분한 다음에 치료 방법이 바뀌느냐, 사실 그것도 아니기 때문에 임상적인 유효성에는 여전히 의문점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급속도로 사용되기는 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알미티즈라고 하는 분이 이제 1999년에 그런 질환 체계를 발표를 한 이후에 정말 많은 반발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이 다른 반박하는 논문을 냈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이 사람이, 알미티즈라고 하는 사람이 비판을 했던, 논문에서 느낌표를 써가면서까지 비판을 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냐면요, 질환의 상태, 나이, 진행 속도 등 그 임상적 현상만을 기반하는 이 체계는, 그들이 말하는 체계는 사실 아는 게 없었던 과거, 즉 클리니컬 캐릭터리스틱스 패러다임으로 돌아가자는 것밖에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낸 걸 다 포기하고 옛날로 돌아가자는 거냐라는 비판을 했거든요. 물론 알미티즈라고 하는 분이 2017년에도 공저자로 참여한 걸 보면 워크숍에 참여하셨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체제로 바뀌는 거에는 이분이 비판하셨던 그런 부분으로 많이 전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한 클래시피케이션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이 되게 되는데요. 임상적으로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데 그럼 우리는 무엇을 위해 클래시피케이션을 나눠야 하지?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질문은 똑같이 유효한 것 같은데요. 아주 오래된 1964년에 셔프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던 부분에 우리도 다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주질환이 모두 같은 종류의 질환일 거라는 그런 착각 혹은 가정은 너무 심각한 오류와 착각을 양산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치주질환이라고 하는, 치주염이라고 하는 진단명으로 만들고 있지만, 규정하고 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질환이 나뉘어져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그거를 알미티즈라고 하는 분이나, 사실 이번에 바뀐 이런 체계도 마찬가지로 같은 치주염이라고 하는 것 안에 이런 사람들을 분류하고자 하는 게 그 진단 체계의 목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질환이 들어가 있을 수 있으니 그걸 좀 세분화해서 나눠서
그것의 원인을 따져서 원인 자체를 찾아봐야 된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치료법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먼 미래를 내다본 체계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질환을 어떻게 체계를 나눌까? 사실은 왼쪽처럼 이렇게 딱 부러져 버린 사람과 부러지지 않은 사람, 명확한 피노타입이 있는가 하면 비만 같은 경우는 되게 불분명하죠. 실험실에서는 렙틴이 부족한 어떤 쥐가 확실하게 비만이 드러나 이런 것들이 비만이 병이 될 수 있어라는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배가 얼만큼 나왔느냐에 따라서 질환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이렇게 구분하기가 모호하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단 비만뿐만 아니라 치주질환과 같이 정말 수많은 질환들이, 오히려 더 많은 질환들이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됩니다. 알츠하이머, 치매 이런 것들도 우리 치주질환처럼 early, moderate, advanced 이런 식으로 세 단계로 구분을 하고 혹은 네 단계로 구분을 하면서 그 질환 자체의 정상과 질환 자체의 구분도 애매모호하고, 질환 안에서도 구분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그런 질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아주 명확한 그런 질환처럼 당뇨 질환처럼 타입 1은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되는 것, 타입 2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한 것, 이렇게 원인 자체가 완전히 다르게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거는 표현형 자체가 너무나 명확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렇게 특정한 것들이 이제 발현 표현형으로 나왔고, 그게 워낙에 어린 사람과 나이 든 사람에서 체중이 좀 증가한 사람들에서 나타나면서 나중에 살펴봤더니 내부적으로 인슐린에 관련한 문제들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면서 질환을 이렇게 딱 구분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다른 질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 유전자에 의해서 막 나타난다기보다는 여러 유전자가 관여하거나 혹은 그 유전자들과 함께 환경과 이 사람의 행동 패턴과 여러 가지가 관여해서 병이 발현되는 거라서 모든 질환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건 이거야 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운 게 모든 질환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반데르 벨덴이라는 네덜란드의 한 치주 역학학자는 1999년 질환 체계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내용을 쓰면서 스케딩이 얘기했던 1999년에 스케딩이 얘기했던 질환 체계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두 가지의 이념을 설명을 했는데요. 이센셜리즘과 노미널리즘으로 그거를 이제 설명을 합니다. 본질론, 명목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나 어려운 철학적인 얘기죠. 사실은 이거를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쉽게 설명을 하면 이센셜리즘, 본질론적인 것은 뭐냐면 이 질환은 어떤 거에 의해서 생기는 이런 거야 라고 딱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거고요. 노미널리즘은 딱 그렇게 규정할 수 없는 질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잘 규정할 수 있는 사인과 심툼 가지고 그룹들을 모으는 그러니까 질환의 그룹을 모아서 설명해주는 진단명 체계를 노미널리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센셜리즘이 다 되면 좋겠지만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노미널리즘의 방식으로 질환을 체계를 구분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분은 스케딩의 말을 빌어서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본질주의자들은 이센셜리즘을 다루는 그런 사람들은 논리적 오류에 빠지기 쉽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질환은 원인을 명확히 알 수 없거나 아는 위험 요소들도 너무나 복합적이기 때문에 이건 A는 A야 딱 라고 말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쉽게 말해버리면 오히려 질환의 결과와 원인을 헷갈려게 될 수도 있고 옷을 완전히 오해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분이 얘기하고 싶었던 건 1999년 자체가 뭐라고 했나요? 원인에 대한 초점을 맞춰서 질환을 여러 개로 구분을 한 건데 이것 자체가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런 식을 제안을 합니다. 본인이 제안하는 방식으로 임상적 현상으로 뭔가 구분을 할 수 있게 하자. 얼마나 인볼브가 됐는지, 심도가 어떤지, 그 다음에 나이가 좀 명확해 보이기 때문에 나이를 포함하고 진행 속도나 임상적 상태에 따라서 이거를 구분해서 질환 체계를 나누자라고 제안을 했었거든요. 그게 사실 상당수 2018년에 어떻게 보면 녹아들었다라고 생각합니다. 2018년에 이 반데르 벨덴이라고 하는 사람은 위원회에는 참여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내용처럼 임상적으로 좀 더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고 하는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스테이지가 구분이 됐고 그레이드가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굳이 제가 부연 설명 붙이자면 99년 체계로 바뀌었던 거는 이 원인에 대한 것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본질주의적인 이센셜리스틱한 체인지였다면 2017년의 것들은 이것에 반해서 이것들은 좀 문제가 많아. 본질주의적인 그런 진단체계는 문제가 많아. 그러니까 명목론적인 걸로 우리가 판단을 차라리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어야지 하는 방식으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던 것 같고요. 마치 우리가 이제 역사를 배울 때 해겔의 변증법적인 정반합의 역사를 배우는 것처럼 왼쪽으로 갔다가 또 여기에 반발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 이 질환이 무엇인지 더 명확하게 알고자 하는 그런 연구적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전체적으로 같이 모으려면 이렇게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체계의 목적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목적에 따라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는 게 좋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어로서 발제를 하는 심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이렇게 질환을 모두가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질환을 이해하려면 같은 체계 안에서 질환들을 묶어서 우리가 발표를 할 수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2018년에 유럽이나 미국 치주학회에서 변화된 걸 전 세계적으로는 제일 많이 쓰죠. UN에서 WHO에서 제정한 ICD와는 좀 다르지만 이 체계를 가장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학문적으로 연구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2018년에 유럽과 미국 치주학회에서 제정한 체계로서의 참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이것들이 한국화하는 연계성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예는 일본 학회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 학회는 이런 미국 치주학회의 1999년에 치주학회 것을 따라오면서도 2015년에 그런 고민들을 조금 더 해결하는 방식, 그 다음에 현지화하면서 조금 더 JSP만의 일본 치주학회만의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해 줍니다. 치아 레벨, 그러니까 사이트 레벨이나 환자 레벨에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어떻게 처방을 하고 여기에 또 다른 섹션에서는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를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도 또 보험 체계가 우리나라처럼 명확하게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보험 체계에 연결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방식으로 임상적으로 유용할 수 있게 이 체계를 설명해 주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현지화할 수 있는 방식에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보험과 연계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가교 역할을 하면서 해주는 그런 현지와 함께 이게 진행이 된다면 훨씬 더 유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임상가가 사용하기엔 너무나 복잡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반 로컬 클리닉에서 그런 것들을 모두가 사용할 필요도 없고요. 데이터가 구축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 일반 임상가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건 실질적 지표를 마련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또 하나의 예가 영국 치주학회인데 영국 치주학회는 유럽 치주학회에 속해 있는 학회지만 물론 이제 아주 오래전에 제창된 거지만 영국에서는 이걸 많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Basic Periodontal Examination이라고 하는 인덱스인데 우리가 결국에는 치료를 섹스턴트별로 하기 때문에 각 섹스턴트별로 포켓 뎁스가 얼마나 깊은지 오버행잉 마진 같은 게 있는지 혹은 뭐 다른 질환의 상태가 심도가 깊은지에 따라서 그 섹스턴트를 구분해서 인덱스를 쓰게 돼 있고요. 그 인덱스에 따라서 그 적절한 치료 계획 자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기록을 하고 보험에 맞춰서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하게 하는 이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간소화된 방식으로 임상적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우리도 보험 체계도 섹스턴트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한다면 우리도 이런 비슷한 임상가에게 좀 적절한 지표도 같이 마련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먼 미래에서는 우리가 치주 질환을 이렇게 모호하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게 문제가 아마 프로브만을 너무 의존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치주과 의사에게 프로브는 가장 중요한 툴이고 너무나 의미 있는 툴이긴 하지만 이것들 프로브가 갖고 있는 그런 한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탈피해서 여러 가지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빙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CAL도 계산을 해내고 하는데 아주 중요한 지표로서 우리가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데 염증이 얼마나 심하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깊이도 달라지고 넣는 힘에 따라서도 달라지고요. CJ를 구분하기도 매우 모호합니다. 최근에 저희 연구에 따르면 이제 이거는 포켓 뎁스를 한 건 아니지만 프로브를 가지고 계측했을 때 실제의 것과 약간 오버에스티메이션이 많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1mm 단위의 이런 엑스페리멘탈 프로브가 아니라 3mm 단위의 마르큐스 프로브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오차가 심해지고 오버에스티메이션이 심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오차가 심한 걸 가지고 우리가 판단을 하다 보니 오류도 더 심해지고요. 또 하나는 포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뭔가 결과가 일어나서 파괴된 양상만 판단하기 때문에 질환이 얼만큼 지금 당장 일어나는지에 대한 것들은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그 현재 상태에 대해서 판단하기 위해서 임상적인 판단 프로브를 가지고 하는 이외에도 세균의 변화라든지 호스트슈의 변화 양상을 가지고 질환 체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질환 체계가 너무나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 질환을 판단할 수 있는 인디케이터로서 미생물이나 이런 익스프레션 양상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구분하고 환자들을 구분하고 질환 자체를 구분하는 파라미터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들을 개발하고 많은 데이터를 쌓아갈 수 있는 여러 장치들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일단 전 세계적으로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2018년 체계에서 변화로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임상가를 위한 간편화 지표를 개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보험 체계 안에서 유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먼 미래에는 가까우면 좋겠지만 프로브의 의존성을 좀 탈피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굉장히 길게 진단체계에 대한 너무너무 지루하고 한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4가지 토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진단체계를 사용하는가? 현재는 너무나 고립되고 너무 오래된 데이터,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40~50년 전 진단체계를 임상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20년 전 진단체계를 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고립되어 있는데 현재 변화된 진단체계도 너무나 큰 한계를 갖고 있지만 현상 분석을 기반한 분류가 좀 더 용이하게 맞춰져 있는 그런 진단 체계가 발전되어 있고 이것은 질환 분류를 통해서 좀 더 병인 연구를 하기 위한 진단 체계로서 우리가 범 세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공동선을 위해서 한다면 우리가 같이 진단 체계가 이런 새로운 진단 체계에 참여를 하고 또한 임상가를 위해서 한국화가 되어 있는 가이드라인이나 어떤 임상 지표들을 새로 개발하거나 이용하면서 이런 것들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우리 치주학이 더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치주 진단 체계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이런 얘기들을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세계 속에 대한 치주과학회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